여의도에서 비상한 나라를 꿈꾸는 젊은 정치인 두 분과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사당 1번 출구 오늘도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황희도 노무현재단 이사 두 분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재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서울 고법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시 원래 18일 잡혔었는데 연기하기로 했어요. 자, 일단 법원의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당연한 결과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그 형사소송법 306조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기 시작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무리 없이 진행을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 94년도에 헌법소원의 판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명시를 한 판례입니다. 결정문을 보면은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네. 그래서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그 지위 자체로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대통령은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형사상의 특권을 부여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개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이 소추, 불소추 특권에서 이 소추도 소자가 한자로 호소할 소자예요. 네. 그러니까 호소한다는 것이 판사 앞에서 본인의 무죄를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추자는 쫓을 추 그러니까 범죄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쫓는다는 즉 기소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재판과 기소를 얘기하는 것이 사실 상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식이 통하고 있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이번 기회에 법적으로 명시를 제대로 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더라도 갈등을 좀 없애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공직선거법 사건은 재임 기간 동안 아마 재판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다른 재판도 많지 않습니까? 그 재판들은 또 어떻게 결정을 내릴까요? 그것도 앞에 뭐 말씀 주셨듯이 당연히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떼쓰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전문가인 박지훈 변호사님의 네. 생각이 궁금합니다. 법원이 독립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네. 재판부마다 다른 결정이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헌법 해석을 비슷하게 할 것 같기도 한데 혹시나 다른 결정을 한다면 재판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입법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헌법 조항에 반하지 않는 법률을 만들어 놓고 그걸 통과를 시키면 그 법에 사법부는 귀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 출범 2주차 됐는데요. 자, 지금 행보가 아주 뭐 빠릅니다. 이재명 대통령 행보. 어떤 부분이 가장 관심이 갑니까? 사실 그 뭐 너무 뭐 말씀드릴 게 많은데 예. 많은 국민들이 막 국무회의에도 관심을 가지고 맞아요. 막 대변인 브리핑에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네. 거의 3년 만에 보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한다. 대통령이 그리고 결국 누군가는 이제 언제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런 것 자체가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로 지금 가다 보니까 되게 든든하다는 반응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그 가장 관심을 가지는 거는 이 사이버 내란 문제입니다. 네. 제가 계속 뭐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윤석열만 지금 탄핵이 됐을 뿐 곳곳에서 흔들기가 시작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물론 이제 우리가 되게 긍정적인 소식도 많이 보고 있지만 동시에 저들은 벌써 흔들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이재명 정부도 뭐 그닥 다를 바가 없다. 아니 뭐 시작한 지 지금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그렇게 흔드는 게 저는 사실 제일 눈에 띕니다. 흔드는 게 눈에 띄고 하여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브리핑 잘하고 있다. 우리 부대변인님 어떤 부분이 눈에 띕니까? 일단 출근 안 하는 대통령 보다가 예. 퇴근을 안 하는 대통령을 볼 것 아. 같아서 사실 대통령이 일은 하시되 또 건강도 챙기시라. 그리고 뭐 기자들이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 퇴근 차량 주의 깊게 봐야 된다. 빈차 행렬일 수가 있다. 빈차 행렬이다. 예. 뻥카가 아니고. 예, 퇴근을 안 하고 야근을 네. 할 수도 있고 빈차를 보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저작거리에서 예. 어쨌든 간에 이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눈에 띄는 특징이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확실히 뭐 오광수 민정수석이라든지 박관천 전 행정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민정수석이라든지 대통령 경호처의 차장으로 기용하신 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은 확실히 어떤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능력과 경험, 그 전문성을 상당히 중요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이념, 이 사람이 어느 쪽과 친하든지 뭐 가깝든지 멀든지를 상관하지 않고 그보다 능력, 이 미션에 대해서 충실하게 신속하게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상당히 중점을 두시는 인사를 하시는 분이구나라고 느꼈고, 저는 이제 앞으로 조금 궁금한 점은 네. 사실 이제 과연 장군이 아니라 병장 출신 국방부 장관이 탄생하느냐, 저는 그리고 또 깜짝 인사가 있을 것이냐, 또 뭐 보수 성향의 인사도 뭐 기용할 것이냐, 저는 요 정도가 사실 앞으로 눈여겨보고 기대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자, 인선 얘기 좀 했는데 실용적이다 뭐 이렇게 표현 주셨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 어떤 게 있습니까? 뭐 말씀 주셨듯이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란 자리가 뭐 다수의 그 국민들과 지금 통합을 해야 된다. 네. 뭐 그런 말씀을 또 강조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일부 그 우리 지지층들 사이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더라도 진짜 필요한데 필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그 임명하겠다. 그런 의지들이 지금 곳곳에 뭐 예를 들어서 민정수석도 어쨌든 그런 각오로 이제 임명을 했다라고 보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특히 힘을 실어드려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민주당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네. 진짜 말 그대로 국민통합. 다만 여기서 추상적으로 통합하는 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통합. 그 이후에 이제 그동안 이제 전쟁을 했다면 경쟁이 가능하도록 그 중도 보수라고 그 대선 기간에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게 단순히 그냥 뭐 선거용이 아니었다. 네. 실제 대한민국 자체를 완전히 바꾸기 위한 그런 행보를 실제로 지금 인사를 통해서 일부 보여주시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 전원 대기 발령 조처를 내렸는데, 자, 그 배경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건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 발령합니다.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실행입니다. 자, 본부장 5명 대기 발령. 이게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내란 네. 종식을 시켜야 된다. 네. 그거의 연장선으로 봐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본부장 5명을 대기 발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 이제 김성훈이나 이광호 그 이 본부장처럼 맞죠? 이광우 본부장처럼 앞장서서 윤석열의 잘못된 지시에 대해서 따르고 다른 경호처 직원들에게 강압을 넣고 이런 사람들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분들이 그래도 고위 공직자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처 처장이 수장이잖아요. 차관급이고 그 아래 2인자 차장이 1급이에요. 이 본부장들은 2급 공무원인데 2급 공무원은 한 150만이 넘는 광역단체, 예. 광역도시에서도 2-3명밖에 없는 그런 고위직이에요. 근데 이런 고위직들이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저항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방조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예. 그 때문에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대기 발령을 하고 추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지만 앞으로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이런 불법적인 비상 계엄이나 잘못된 일이 있었을 때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되면 추후에는 정의가 바로 잡아지고 상을 받는다. 이런 정도의 어떤 신상필벌에 대해서 정확히 규정을 지어놔야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이 잘못된 거사들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것들을 보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외에도 한 4가지 정도의 어떤 경호처에 대한 개선책도 지금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5명이 사실 그전 바뀌면서도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좀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 것 같아요. 직접 지시를 또 내린 거예요, 대통령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쭉 말씀 네. 주셨듯이
이런 거를 제대로 딱 끊어내지 못하면 네. 한마디로 그 기강이 안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바로 잡는 차원에서 특히 또 대선 기간에도 많은 분들이 요구를 했던 게 내란 종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위한 이제 이것도 첫 걸음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벌써부터 지금 흔들고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시작을 하기도 전에 벌써 뭐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아니 뭐 어떻게 지금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합니까? 근데 네. 그걸 뻔히 알면서도 이따가 뒤에 말씀드릴 국민의힘이라든지 일부 언론에서는 흔들기를 나섰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은 무조건 힘을 합쳐야 될 때다 생각합니다. 예, 경우 얘기 조금 더 해보면 열린 경우, 낮은 경우는 어떻게 좀 강조를 했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호처의 모습이 입틀막, 또틀막, 삼틀막이었어요. 다 기억이 나죠. 네, 그렇게 입틀막, 뭐 예. 이제 뭐 국회의원도 질질질 끌려갈 수가 있고 들려나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잘못된 권위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전과 다른 모습, 그야말로 이 국민에게 권위적이지 않고 그야말로 대통령의 신체를 경호하는 것이 경호처이지 대통령의 심기까지 경호하는 것이 경호처가 아니고 대통령의 생일 파티를 기획하는 게 경호처가 아니라는 이런 전체적인 제대로 된 이 공직자로서의 마인드를 담은 저는 경호를 강조하고 있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런 좀 쇄신의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호처만 그런 게 앞으로도 그런 많은 모습들을 좀 보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윤석열이 마지막까지 알박기를 해놓고 나갔잖아요. 뭐 맞아요. 권한 대행들도 그렇고.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나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도 지금 여기저기 다 박아놨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지금 갈 길이 멉니다.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자신 SNS에 법사위원장직을 야당 자신들한테 넘겨라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또 이거 관련해서 민주당 입장이 나왔습니다. 들어보고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통상 상임위원장은 1, 2당 간이든 여야 간이든 2년씩 맡아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갑작스럽게 국민의힘이 공개적으로 요구를 한 겁니까? 그 개인 자격인지 저는 국민의힘의 어떤 당론으로 요구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좀 난사를 한다는 느낌?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좀 빨리 좀 정신을 차리고 당이 제1야당인데 좀 중심을 잡기를 바랍니다. 자, 민주당 모습 보면 뭐 공식적 요청도 아니고 왜 뜬금없이 이러냐 이런 반응이네요. 네. 어떻게 보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뜬금없고 언제부턴가 국민의힘이 정말 이제 국회의원으로서의 나름대로 채통과 위신이 사라진 것 같다. 그러니까 원래 이 상임위 배정,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상임위원장들, 그 중에서도 법사위원장과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그 국회직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 있어서 원내대표들에게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원내대표 곧 뭐 선출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원내대표들 간에 그 협의를 통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안건을 올려서 제안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는 과정을 거쳐야지 무슨 초등학생이 엄마한테 과자 안 사준다고 떼쓰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우리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정말 볼성이 사납다. 그러니까 이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 특히나 그중에서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 관례가 있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것은 관례와 맞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법사위가 최종적으로 법안 통과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법사위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다른 상임위와 달리 법사위원 단 한 명이라도 이 법안 통과를 제동을 걸어버리면 이게 제동이 걸립니다. 쉽게 말해서. 근데 물론 이제 체계 자구 심사라든가 뭐 이런 자구 심사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유가 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야당에게 줬던 건 사실이지만 그러면 왜 지금 민주당이 그 법사위원장을 가지게 됐는가에 대해서 그 유래를 살려보면 먼저 관례를 깬 것이 국민의힘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처음에 22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서로 간에 이 의석 배분을 하고 이제 상임위원장 배분을 할 때 계속해서 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야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저희가 야당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는 국민의힘에서 신기한 논리, 쉽게 말해서 우리가 소수당이기 때문에 여당이지만 소수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사위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의석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관리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를 이뤄내야 될 이재명 정부에서 마냥 이렇게 외면하는 것도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의 지금 모습은 순서가 잘못됐다. 급하면은 지금 권선동 원내대표가 박찬대 원내대표한테 우리 협의 좀 합시다라고 정식으로 안건 제안을 해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협의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지 이렇게 무작정 밑도 끝도 없이 떼쓰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떼쓰기에 네. 대해서 완전 동의하는데 떼쓰기요? 저는 이제 저 당을 야당으로 인정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저는 진짜 저게 어떻게 정당이지? 사실 이렇게까지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저는 현타가 오고요. 네. 저긴 위헌정당 해산 심판만이 답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고 김문수라는 인간이 최근에 그 지난 주말에 윤 어게인 집회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따 또 뭐 다른 그 내부의 또 당권 투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저 당은 그냥 존재 가치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일단 떼쓰고 보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란 종식과 경제 회복 이 문제를 지금 뭐 여야를 떠나서 모든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오죽하면 이제 막 코스피 갤러리 같은 데서 있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욕했었는데 아 지금 대박이다. 지금 경제를 살리니까 그러니까 코스피도 다 말아먹고 경제도 말아먹고 그런 인간들이 법사위원장 내놔라 이게 어떻게 정치인의 모습입니까? 전 진짜 부끄럽습니다. 아마 법사위원장 내놔라 이 말은 법 통과 안 시키겠다 이 말로 그냥 들리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받아주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논리도 맞지 않는데 여기서 한민수 대변인이 빨리 정신을 차리고 당의 좀 중심을 좀 잡기 바란다. 이 말이 아마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좀 한마디로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네. 제대로 된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사불란하지 못한 것이고 그다음에 지도자급들의 국회의원들이 언제부터인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서 이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고 이게 또 강력한 리더십이 없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안건이나 아젠다를 제안을 했을 때 당내에서도 당연히 반대 의견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의제가 됐든지 간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리더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제 패배한 정당들은 그런 수순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것을 얼마나 빨리 자연스럽게 수습하느냐가 그 정당이 가진 힘이고 실력인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에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민수 대변인과 예.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님이 이제 정치인이시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인 말씀을 해주신 건데 저는요 저기가 뭐 정신 차릴 일도 없고요. 아 정신 안 차릴 거다. 중심 잡을 일도 없습니다. 중심도 다 안 잡을 알아요. 거다.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정치인이니까 예. 합리적으로 이렇게 목소리 내는 건 전 당연하다고 보고 네. 다만 저는 이제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저 당은 기대 자체가 안 됩니다. 네. 내란 공범들 아닙니까 저것들이. 근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나와가지고 아니 내란이 무슨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뭐 5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심지어 아직 끝나지도 않았다는 게 다수 국민들의 목소리인데 지금 저러고 있는 겁니다. 네. 저것들한테 애초에 기대가 안 됩니다. 저것들요? 알겠습니다. 저게 어떻게 정치인입니까? 네. 국민의힘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하기도 우리 이사님 목소리 받아서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제안한 그 여러 가지 개혁 방안 의총도 열렸는데요. 두 쪽으로 갈려졌어요. 친한 친윤 대결이 좀 있었는데 뭐 시간만 흘렀지 결론은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이제 패배한 정당의 네. 고질적인 이제 문제인데 내용을 좀 살펴보면 저는 가장 조금 이해가 안 갔던 것 한 5가지 정도를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뭐 5가지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얘네 그 국민의힘이 탄핵을 반대했던 당론을 취소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을 꺼내면 이것을 해당 행위로 간주해가지고 그러니까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은 우리가 뭐 탄핵에 찬성했느니 반대했느니 이런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탄핵을 반대했던 당론을 다시 뒤집었다. 그래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웃긴 거냐면 아니 3년을 동안 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건 도대체 3년은 어떤 기준으로 왜 3년인 것인지가 궁금한 네. 것이고 그다음에 탄핵을 찬성했던
반대를 했던 것을 다시 이제 찬성으로 뒤집었다는 거 이미 다 일이 끝나버렸는데 이제 와서 뒤집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사실 본인들이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마음대로 뒤에서 조정하려고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이제는 그 김용태를 비대위원장을 세웠던 친윤 쪽에서도 막 욕하고 있고 친한 게 중에서 일부는 뭐 동의하고 또 일부는 비난하고 있고 그래서 참 그 나이 어린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참 안 됐고 딱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얘기 좀 해보죠. 뭐 네. 왜 대선 패배 책임지지 않느냐. 개혁안 네가 뭔데? 아니다. 무슨 권한으로 발의됐냐. 이런 사퇴 요구도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게 또 뭐 대체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다가도 네. 좀 딱하다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딱합니까, 안 드는 이거는? 게 안 듭니다. 안 들어요. 딱하는 생각이 예. 안 드는 게 알고 간 거잖아요, 자기도. 이참에 한번 몸집 좀 키워보려고. 예를 들어서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김용태라는 비대위원장이 얼마나 무책임한 짓을 오히려 이용하려고 했는지가 또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그리고 네. 최소한 본인이 예를 들어서 소신껏 목소리를 내다가 진짜 막 쫓겨나는 그림이 나왔다면 그 실제 본심이 어떻든 간에 많은 시민들이 응원이라도 할 수 있었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니었어요. 계속 그냥 갈팡질팡하는 모습 보이고 그리고 뻔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는데 그렇게 수용을 했으면 거기에 맞는 책임을 같이 져야 된다. 저도 이제 그 당연히 기성세대 뭐 다선 정치인과 좀 나이가 어린 정치인은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는 보지만 이건 애초에 프로 무대입니다. 제가 약간 뭐 저도 이제 프로 뭐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생활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프로의 무대는 프로의 무대예요. 프로죠. 여기서는 프로죠. 프로 선수가 뭐 나이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이건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다. 특히 네. 정치는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나이가 어리다 뭐 본인이 뭐 어쨌다 이런 거는 뭐 핑계거리도 안 되고 도망칠 명분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본인도 약간은 예상하고 하긴 했는데 야 이거 그대로 해버렸어요. 지니까 네. 책임 다 전가하고 약간 너무하다 생각도 들기도 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래서 사실 처음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임명이라고 봐야 되죠. 이건 사실 임명이죠, 김문수, 임명. 예, 김문수 전 후보가 임명했다고 볼 수가 예. 있는데 그때도 이제 우리 황희도 이사님도 말씀하셨어요. 청년팔이 그만해라. 그러니까 김문수가 너무 노쇠하다 보니까 그 이미지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 조금 딱 봐도 젊어 보이고 그런 김용태를 세운 것이고 나중에 또 여리조리 비대위원장이라는 걸 시켜놓고 사실 써먹기도 편한 것 같고 그래서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선거 끝났기 때문에 패배의 책임을 그렇게 전가를 하는데 뭐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혼자서 책임지는 건 잘못된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게 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번에 조기 대선 국민 혈세 4천억 들여서 조기 대선 왜 일어났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거잖아요. 파면당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파면당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러면 최소한도로 12월 3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다수의 국민들이 탄핵은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탄핵돼야 된다라는 아주 상식적인 이 한 줄로 정리가 된 거면 국민의힘이 그 민심에 대해서 어긋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조기 대선에서 패배한 거예요. 그러면 패배했으면 패배 원인을 찾고 그 패배 원인에 대해서는 다시 입장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근데 아직도 비상계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대통령 배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사죄도 안 하고 탄핵 반대했던 거에 대해서도 우리 반대 이제 한 거 입장 바꿨으니까 말하면 3년 동안 말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 잘못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네. 주간 경향에서도 어떤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첫 번째로 김문수 후보 측에 이건 항변이에요. 선거운동을 딱 후보가 돼서 보니까 선거운동과 관련된 계약이 한독수로 다 맞춤형으로 돼가지고 한독수로 되어 있다.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선거 비용을 쓸 수 있는 것은 영원이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 그래서 계약서 지금 얘기가 있었다. 한독수와의 계약서 얘기까지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김재원 그 김문수의 비서실장이 당시에 당직자들, 국장들이 전혀 선거를 안 도와주니까 네. 서류를 던지면서 당신들 이런 식으로 하면 고소할 거야 이렇게 고성을 질렀다는 거. 마지막 세 번째가 한밤에 쿠데타 후보 교체를 할 때도 새벽 2시까지 기자들이 일명 뻗치기를 하고 있으니까
기자들이 다 갈 때까지 간 것을 확인하고 새벽 3시에 그래서 공고를 올렸다. 이런 것들이 다 나왔어요. 그러면 이러한 거에 대해서 일을 벌렸던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했던 거 친윤 세력들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최소한도로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일선으로 사실 일선도 한 5선 정도는 물러나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친윤들은 뭐 그냥 뭐 아직까지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예. 게 저 당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책임을 져야 된다면 거기 있는 지금 남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져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그나마 뭐 예를 들어서 친한계는 좀 다르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DNA를 알고 답이 없다 생각한 정치인들은 그 지난 대선 기간에 다 이탈을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저는 거의 마지막 마지노선이었다고 봐요. 그때도 이탈 안 하고 지금 국힘당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저 당이 지금 답이 얼마나 없는지도 알면서도 거기서 계속 어떻게든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당이 어떻게 변한다? 아니 지금 나와가지고 막 사과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 그래 저 당이 변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당 자체가 지금 저는 계속 지속이 되는 한 대한민국 정치 발전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친한계 말씀 좀 하셨는데 친한계는 조금 다르긴 해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개혁에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인데 글쎄요. 친한, 친윤 이게 싸움하는 모양새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당권 때문에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은 대선을 치르면서 동시에 전당대회도 같이 치렀던 그러니까요. 정당이에요. 근데 이건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앞으로 뭐 민주당도 그렇지만 국민의힘도 큰 행사가 2개가 남았어요. 첫 번째는 원내대표 선출이고 두 번째가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내대표가 됐든 전당대회에 나가는 이 지도부가 됐든지 간에 국민의힘에게는 기본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출마를 해야 된다. 그 자격이라는 것은 계엄이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밝혔던 사람들, 탄핵에 찬성하셨던 분들, 소극적이라도 사실 제대로 밝힌 사람은 없다고 저는 보는데 그나마 소극적이라도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원내대표도 하고 지도부가 되어야지 국민의 민심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저는 답을 알려드릴게요. 국민의힘에게. 친윤들은 안철수 의원하고 좀 친하게 지내더만요. 선거 중간에 보니까. 그러니까 친노 대리인으로 안철수 세우고 친한 대리인으로는 조경태 의원 세우세요. 네. 이 두 분이 경선해가지고 원내대표 세우면 됩니다. 그럼 이 원내대표가 전당대회 준비하세요. 근데 전당대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엄에 잘못됐다. 탄핵 찬성했던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김문수는 안 됩니다. 한동훈도 나오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두 사람 안 됩니까? 국민들의 시선 앞에서 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좀 그만 나와야 돼요. 근데 이분들은 언제부터인가 출마가 직업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잘못했으면 뒤로 안 물러나고 이번에 내가 더 잘할게라고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나오시면 안 되고 뭐 원내대표에도 지금 나경원, 김기현 이런 분들 나온다고 바짝바짝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러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야당이 제대로 서야지 여당도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대화가 되는 사람이 야당이 돼야지 대화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석수도 부족하고 그런 의석수가 부족하고 이렇게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기댈 거는 민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민심에 예민하게 반응하길 바란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예. 말씀들 많이 주셨는데 네. 그 말을 들을 정당이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아,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 거군요. 저는 진짜 네. 저기는 진짜 기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시간 낭비다. 물론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주셔야 저 당이 지금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를 알기 때문에 저는 그 지적이 되게 타당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런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네. 맨날 얼굴 드러냈던 사람들이 다 거기서 거기 나눠 먹기를 했으니까 그런 사람이 나오면 아까 이제 아주 넓게 보더라도 김용태 짝이 난다는 거죠. 네. 물론 저는 그 사람도 똑같다고 봅니다. 알고 저렇게 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차피 허수아비가 되고. 그러니까 이 DNA 자체가 문제인 당입니다. 네. 그 뭐 의총 열어서 좀 뭔가 바뀔 오늘 또 새로 한다고 하거든요. 물병 안 던지면 다행입니다. 아, 더 싸웁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 뭐 이미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미국 역사 보잖아요. 네. 그럼 큰 전쟁이 2개가 있어요. 하나가 독립전쟁이고 두 번째가 남북전쟁이거든요. 남북전쟁이죠. 남북전쟁이 더 치열했습니다. 아. 내부에 어떻게 보면 노예제 때문에 싸운 거 아니야. 이권 때문에 싸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더 치열하고 더 많은 사람이 희생됐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그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정치를 잘 모르는 친한계에 한동훈이 있는 것이고 정치를 떠났다가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감이 없는 김문수가 또 친윤계하고도 또 여기서 또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마치 친윤 친한으로 싸우다가 만약에 친한계가 없어진다 친윤끼리 있으면 잘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거기는 또 분화가 될 거예요. 이 분화가 정치 될 속성이잖아요. 네.
참 뭐 결국 자꾸 들어보면 결론은 딱 하나가 아닌가 또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 지켜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안 봐도 전 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의사당 1번 출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의도 이사 강성필 부대변인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